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동생의 시집살이 탈출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딸 같은 며느리,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실제로 가끔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 여자 연예인분이 자신이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를 이야기 뜻하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갈등 하나 없이 팔짱을 끼고서 같이 속살을 맛보이면서 하는 목욕탕을 함께 간다든지 같이 시장 구경을 간다든지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관한 사이를 가끔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거는 100명 중에 딱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끔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경쟁해서 라이벌적으로 막 싸울 때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진짜 막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막장보다도 더 심한 여동생의 그 시집살이와 아울러서 시집살이 하면서 그 집에서 나와서 지금처럼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살게 되기까지 저희 어머니와 제가 고군분투했었던 그 이야기와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여동생이 결혼 반대에 부딪혀서 결혼을 못할 뻔 했는데 결혼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그 어린이 선생님 준비를 하고 어린이 선생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동생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당시에 제가 몸과 마음을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정신과 치료를 좀 받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가면서 거의 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제 먹으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때쯤이었는데 뜬금없이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내가 순간 시겁한 거예요. 오빠로서, 친오빠로서.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동생이 혹시 뭐 사고를 쳐가지고 혹시나 임신을 한 건가? 아니면 속도 위반을 했나? 아니면 왜 갑자기 느닷없이 결혼을 한다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동생이 누군가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남의 연애사는 서로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간섭 안 하는 그런 남매 아닌 남매였거든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느닷없이 동생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지 왜 결혼을 한다는 거지, 뜬금없이 해서. 일단은 오빠한테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고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안 사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이라기보단 제가 안 마음이 뭐였냐면은 얘가 우리 집 삶의 형편이 점점 녹록하지 못하고 좀 더 이렇게 삶의 이렇게 환경이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걸 아니까 빨리 결혼을 해서 좀 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그 나이대가 되면은 저랑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인데 그 나이대에 생각하기로는 자기 나이대는 분명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걸 걔는 정상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한번 못해먹을 나이가 됐을 정도로 이렇게 어리숙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난을 피해서 이렇게 먼저 결혼해서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남자네 집에 딱히 뭐 잘 살거나 부자는 아닙니다. 그냥 중산층에 속해도 요즘 중산층은 몇십억을 갖고 된다지만 우리 매제는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아무튼 여동생이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남자의 가족사와 그리고 가정사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이도 말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밤에 노발대발 한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격앙되게 막 많이 신나게 막 싸움 났죠. 그리고 그 중쯤에 저는 이제 그 여동생이 결혼해야 할 사람 매제를 그 커피숍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막상 봤더니 얼굴이 생긴 게 좀 눈이 좀 매섭고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첫 인상이 그거였어요. 신사동호랑이 같은 느낌? 눈 쫙 찢어지고 약간 나이도 얼스컵 많고, 여동생한테 얼추 나이는 잘 못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저보다 연배가 좀 높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0 중반쯤 넘어갈 때쯤이었기 때문에 여동생이 그 매제를 소개시켜주면서 저랑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뭐 처음에
그때 당시 고문회 형하고 연락을 하고 지낼 때여가지고 형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여동생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오면은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중에 혹시 한눈을 팔거나 다른 여자를 본다든지 막 그런 걸 하는지, 아니면 이야기할 때 올바르게 잘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걸 잘 따져보고 네가 판단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뭐 반대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여동생이 매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근데 막상 첫 인상은 그랬고 별로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나보다 연배가 또 많다니까 제가 섣불리 이렇게 막 말을 막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을 또 얘기해 줬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여태까지 10년 넘게 일했고, 그 와중에 제가 마음의 병을 생겨서 지금 정신과 치료 약을 먹으면서 좀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여동생도 그때 처음 그 얘기 듣고 충격 먹은 거죠. 왜냐면 제가 정신과 치료 받는 거에 대해서 여동생이 알 틈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하고 몇 마디 얘기하다가 그냥 괜찮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냥 좋게 얘기를 해서 끝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이제 여동생이 결혼할 사람을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도 저한테도 흥분하면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결혼 반대한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때도 얘기했고, 가끔 저한테 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 반대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그 남자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요.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 해서 제가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신우가 둘이나 있어요. 누나 둘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그 시집살이 해야 된다는 거에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동생이 결정적인 반대가 됐었던 이유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나이 때문도 아니고 그 남자의 얼굴 관상 때문에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반대를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시댁에 들어와서 저희 여기 친가 쪽 여기 살 때도 친할머니 그리고 심지어 고모까지 끼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고초가 심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맨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핀잔을 많이 주고 막 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막 가끔 이제 술 혼자 막 맥주 한 캔씩 드시면은 할머니하고 고모 때문에 시달렸고 고생했던 얘기를 항상 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한테 항상 100원씩 하나씩 쥐어주시던 할머니가 되게 좋으신 분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저하고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고모네가 데리고 있는 자식들에 비해서 너무 대우를 많이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이 어머니가 많이 맺히셔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어머니가 이제 여동생이 그런 집에 들어 산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그 집 시집으로는 또 다행히도 결혼해서 나가긴 했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많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여동생이 되게 강압적이지 않은 강압적인 그런 강제적으로 상견례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 주에 나만 본 거죠. 그 사람을 본 거는. 어머니는 절대 반대하고 안 만난다고 막 고집을 피시니까 그 주쯤에 이제 여동생이 이제 상견례를 이제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디 그 식당에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를 아버지 좀 지팡이 짚고 다니실 때인데, 그때 아버지 모시고 그리고 어머니랑 모시고 이제 좀 간소하게 차려입고 저랑 이제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안에 큰 사위 그리고 큰 누나 그리고 작은 누나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먼저 매제라 여동생도 와 있었고,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지?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그 시어머니가 목에 막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그 진주 목걸이에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고, 머리에서는 막 파마약 냄새 같은 거 막 엄청나게 나고,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고 온 거예요. 우리는 되게 수수하게 입고 갔거든요, 어머니랑. 근데 저는 당연히 그 상견례자리라는 건 원래 꾸며서 이렇게 오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음식국이 나오고 일단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순간 그 강아지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혐오하는 사람은 아닌데, 개나 강아지 선호하는 사람이 아닌데, 집에서 이제 개까지 키워야 된다는 식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머니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개까지,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칼같이 단칼 그으면서. 아, 개까지는 집에서 같이 키우면 안 된다고. 얘가 나중에 애도 낳아야 되고, 또 개 키우는 사람들은 실제로 개 키우는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 집도 개를 키워보고 고양이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대부분 부모가 다 키운다고. 그럼 심지어 얘는 시집가면 얘가 시집사야도 할 텐데 집안 살림도 다 하고 그럴 텐데 개까지 키우면은 개똥 치우고 개밥 주고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니냐고. 얘 그것도 일도 다니는 애인데 어린이집 선생님 다니는 건데 왜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냐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단칼에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때 좀 잠깐 분위기 쌓여졌죠. 왜냐면 홀어머니니까 자식은 일 나가 있으면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 걔라도 이제 같이 있으면 반려자로서 있으면 같이 좋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절대 안 간 부인하고 강대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안 들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튼 상견례 전에는 먹으면서 또 더 연여 이야기하면서 어찌어찌 얘기하고 어찌어찌 얘기하다가 처음엔 좋게 잘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서로 져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풀어갔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빠랑 이제 같이 택시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가 승질을 많이 내더라고요. 아, 뭐 저런 어머니가 다 있냐고. 누구 기죽이려고 해서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오고 막 목걸이 반지 귀걸 다 이렇게 세팅해서 막 금색으로 시장에서 뒤고 감고 왔냐고. 자기는 이렇게 산다고 과시하는 거냐고. 나도 저렇게 하고 올 수 있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온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 거다 이러면서 투덜투덜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1,000,000원이라는 돈을 줬대요. 여동생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그걸 솔직히 넌지시 물어봤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혹시나 시집사에다 상환을 하다가 필요한 돈이 필요할 때 쓰라고 비상용으로 이렇게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집갈 때 뭐 하나 이렇게 챙겨주지도 못하고 버젓한 집도 못 해놓고 뭐 원래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집 한 채나 아니면은 차라도 하나 있거나 아니면 뭐 집안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공장 일 하시면서 알뜰살뜰 모아두신 그 돈을 1,00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도 몇 번 목격을 해봤지만 항상 그 접시 같은 거나 그릇들을 항상 사놓으면 항상 창고에다 쟁여놨었어요. 나중에 저랑 여동생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이렇게 챙겨서 이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줬다는데 그건 안 주시길래 제가 그 얘기 넌지 얘기했더니 그건 별로 주고 싶지 않다고 언젠가 꼭 쓸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창고에는 아직도 그 접시들과 그 그릇들이 아직도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 그거 색이 아마 바래졌을 거야. 아마 너무 오래돼서 그 10여 년, 20여 년 아니 20여 년이 아니다. 30여 년 넘게 됐을 거야. 고리짝처럼 이제 골동품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고 계시니까. 아무튼 여동생이 그 결혼을 할 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장도 동생하고 제가 같이 보러 다녔어요. 더 웃긴 거는 그때 같이 보러 다닐 때 와 결혼식장을 같이 보러 다니까요 여동생하고 보러 다닐 때 너무 정신이 없었죠. 힘들었고 그나마 가까워서 좀 어떠한데 알아내가지고 이제 거기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날 될 때 전에 저 여동생이 저한테 옷 한 벌 맞춰주더라고요. 그 정장 하나 맞춰주더라고. 옷 맞춰서 아버지 거랑 해서 아휴 결혼하는 여동생한테 제가 뭐 하나 못 해준 게 너무 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면 오빠로서 좀 돈도 좀 모아놔서 동생한테 좀 쥐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처럼. 근데 전혀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그냥 편하게 알바를 해서 그냥 그날 돈 벌면 그날 다 쓰는 삶을 살던 녀석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동생이 이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매제를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데리고 와서 보여드리고 저희 집 왔다 갔을 때에도 제가 여동생한테 결혼하기 그 전날 한번 매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그때 어머니가 결혼 찬성할 때 전에 결정적인 사유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매제한테 이런 거 준비해오라고 했답니다. 경찰서 가서 이 사람이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록 확인증이랑 확인서랑 그리고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진단서 같은 걸 2개를 떼오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눈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자가 그런 걸 챙겨왔고 어머니한테 이제 결혼하는 장일 한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인사 또 한번 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밥을 좀 얻어먹고 그렇게 갔는데 여동생하고 잠깐씩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매제랑 가끔 오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눈을 내비친 거죠. 어머니가 자꾸 결혼 반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더 찬성한 쪽을 끌고 싶어서 상견례도 했지만은 어머니는 계속 삼탁지 않아 했거든요. 시댁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그거를 경험했고 딸이 똑같은 그런 수순을 밟는다 생각하시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많이 안쓰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동생이 내가 사는 거지 왜 그런 거 갖고 왜 걱정하시는 거야. 내가 진짜 부딪혀보지도 않고 왜 진짜 겁먹고 왜 그걸 겁을 내야 되냐고. 근데 이게 진짜 나중에 큰 사단이 된 건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아유 좀 그렇죠. 아무튼 여동생하고 이제 매제랑 가끔 이제 그렇게 있다가 여동생한테 제가 한번 가끔 그런 식으로 넌지시 뭐 말을 떤 적이 있었어요. 윤정아, 아유 실면 안 돼. 동생아, 내가 진짜 그때 로또 1등이 당첨될 확률이 막 다 왠지 될 것 같은 삘이 엄청 느껴질 당시였거든요. 그때 당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로또 번호 다 나왔는데 그게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로 쫙 나왔거나 아니 듬성듬성 번호가 다 순번이 나오는 바람에 1등이 진짜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진짜 100% 될 거라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다 보니까 앞에 맞은편에 건물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가지고 6, 7층짜리 복층식 건물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네 빚도 내가 다 갚아주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였거든요. 그때 여동생이 어린이 선생님 하면서도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잘 버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카드 업체에서 카드 대금 내라고 막 아침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도축장을 계속 받을 때 가지고 제가 승질 아닌 승질 막 부리거나 막 카드를 가위로 막 잘라내고 막 그럴 때이다 보니까 아마 가난을 피해서 이제 동생이 아마 자신의 영역에 의해서 나이는 나이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배우자는 없고 그래서 결혼 쪽으로 이제 도피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 때였거든요. 아무튼 여동생한테 넌지시 그런 왠지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동생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격세지가 많이 느껴질 뭐 좀 그런 느낌이 들 때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주에 토요일쯤에 이제 여동생이 이제 결혼식장을 하게서 결혼식을 하기 시작했죠. 하얀 드레스가 참 예쁘더라고요. 화장한 모습도 탁 낯설고 좀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얼찌얼찌 잘 해결되고 마무리 짓고 여동생이 웬만한 짐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소량으로 해서 나눠서 이제 한 3번 정도 나눠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갔죠. 근데 문제는 그 집에 신발을 못 갖고 들어간 거예요. 잘. 나중에 가서 그 시댁에 찾아가서 제가 알 건데, 저 동생이 시집 가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인가 필리핀인가 어디 갔다가 와서 제일 먼저 저희 집에 왔어요. 자기들 집에 안 가고 큰 캐러 2개 갖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호랑이 기름이라 그러면서 아플 때 바르면 된다고 그 액상으로 된 물 같은 그런 약을 사오고 또 몸에 좋은 것도 사오고 외국 음식 같은 거 몇 가지 또 주고, 그리고 자기 시댁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집들이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이 그 집으로 친구들과 남편 쪽도 친구들과 여동생네 친구들 이제 불러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랑 저를 초대했는데 엄마는 안 가셨습니다. 참고로 저만 혼자 갔는데 집 근처에 뭐 화덕 피자집이 있다 그러면서 오빠 먹어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거 하나 딸랑 하나 사들고 이제 그 집에 갔죠. 근데 갔는데 집이 좀 빌라였습니다. 거의 빌라였는데 2층에 살았는데 밑에 층에 사는 아줌마하고 맨날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시어머니가 맨날 새벽마다 세탁기 돌리고, 새벽에는 원래 자야 되잖아요. 그 주변 혼자 사는 사람 집이면은 단독주택 같은데 저희처럼 혼자 사는 집이면은 1층 단독이면은 세탁기를 새벽에 돌리고는 밤에 돌리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여럿이 사는 집에서는 청소하는 시간이랑 세탁기 돌리는 시간은 대부분 낮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그쪽 시어머니는 밤에 돌리고 뭐 청소도 괜히 쿵쿵쿵 대면서 내고 막 가끔 아래층 사람하고도 이웃간에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막 미친년이라 그러면서 괜히 싸움하고 막 자기 막 안 좋게 본다 그러고 막 얘기 많이 할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무튼 여동생하고 화덕피자 먹어서 집안 살림을 딱 봤는데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여동생이 시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짐들 될 수 있으면 다 가져가 그랬는데 못 가져갔어요. 대부분. 왜냐면은 그 시집을 가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자기 방들 딱 봤는데 침대 하나 크게 들어가 있는데 딸랑 있고 옆에 테이블 하나가 있는데 화장대는 없고 테이블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거기 위에 TV가 하나 있는 겁니다. 되게 작은 사이즈 20인치짜리로. 더 웃긴 거는 북박이장 앞에 신발을 거기다 다 쌓아놨더라고요.
그 분명히 들어갈 때 신발장 있고 그 신발 문턱인데 신발 왜 거기다 안 넣냐 했더니 거기는 이게 다 시어머니 신발이래요. 아, 그리고 동생이 자랑스럽게 말한 게 뭐냐면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에 소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되는 좀 고급질은. 그래서 저한테 야 조던이 그걸 보고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빠 이거 내가 시댁에 들어오면서 해갖고 들어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야 너 뭐 시댁에 올 때 뭐 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것까지 그냥 돈도 없는데 했더니 한 말이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자기랑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뭐 이걸 투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전에 쓰던 소파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바꿨으면 하는데 계속 이게 투정 됐나봐요. 윤정이한테. 그래서 윤정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윤정이가 그거 듣고는 엄마가 준 1,000만원으로 세상에 아휴. 그래서 벌써 반 이상 다 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반 정도 남았다는 식으로. 몇백만 주고 산 거죠. 그리고 부엌을 또 가봤더니 조악스럽게 무슨 향내나는 향이 있고 무슨 조악스러운 무슨 일본 무슨 장신구 같은 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둘째 그 신우가 약간 어머니 말로는 현지처 같은 느낌이라는데 그 일본에 사는 그 형부가 있는데 형부가 명절 때나 생일 때나 가끔씩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이 이제 거의 한국에 안 오고 두절 돼서 이제 애만 싸질러 놓고 이제 그렇게 도망가는 것좀 된 건데 그 사람이 항상 일본에서 보따리 상의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항상 일본 풍의 무슨 이렇게 장난감이나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사오면 항상 시어머니가 갖다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방이 또 2개가 있어요. 보니까 아니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 방처럼 돼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 가구와 옛날 화장대와 옛날 라디오 카세트 큰 거 하나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 두 방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작은 신우 큰 신우랑 자기 매제 어렸을 때 입었던 옛날 물건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고. 자기도 여기 방을 좀 유형해서 쓰고 싶은데 못 써서 좀 안타깝다고. 나중에 애가 생기면 애방으로 쓰면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좀 뭐지 그게 말이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피자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동생한테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때 야 너 그것도 신분 상승했다. 침대에서도 자고. 저는 침대에서 단한 번도 자는 적도 없고 여동생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동생은 잘 살 것처럼 막 웃고 막 떠들면서 막 어떻게든 잘 맞춰봐야지 근데 막 얘기하고 있다가 제가 그 신발장에 관한 얘기도 했어요. 야 니네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 좀 해서 너도 이제 집 사람이 됐는데 너 신발 너도 반 넣고 시어머니 신발 반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희 집 너가 신는 신발 반 이상이 아직도 한 70% 이상이 우리 집에 있다. 너 그거 다 갖고 와 신어야 되는지 아니야. 근데 지금도 보면 니네 방에 니네 신발 따로 그 조립식으로 된 신발장 같은 데 넣어져 있지 않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이랬더니 알았어 그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고는 제가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또 매제가 일을 좀 일찍 끝내서 집에 오는 길이라서 저랑 같이 또 짜장면하고 탕수 시켜서 영통이 시켜준 걸로 먹고 이제 집에 왔죠. 그 사진 찍고 이제 동영상 찍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유 또 이러려고 결혼했냐 막 이러면서. 아무튼 지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뭐 어쩌겠냐. 나는 분명히 반대했고 결혼했으니까 잘 살겠지 하고 이렇게 넘겼죠. 그리고 이제 시간과 세월은 흘렀고 저는 편의점 알바를 부지런히 어김없이 했고 어머니는 이제 공장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항상 집으로 퇴근해서 집으로 올 당시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본격적인 시집살이에 대한 하소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동생이 뜬금없이 가끔씩 와요. 그러면은 그때 여동생이 아니나 다를까 투잡으로 매제는 그때도 지금도 KT 직원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노인대학을 다니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니셨고 문제는 그 시어머니가 그 우울증 막 그런 것 때문에 공황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처럼 마음의 병을 갖고 계셔서 약을 좀 드시고 계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 매제는 그 틱장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처럼 막 강하게 이렇게 가짜식 막 몸을 움직이는 움찔움찔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이빨을 이런 거 괜히 손을 한쪽을 떤다든지 그런 걸 그런 약간 그런 게 있다고 동생이 나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무튼 여동생의 결혼 후에 시집살이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뭐냐면은 어쩌다 한 번씩 아니면은 김장철 아니면 명절 전쯤 되면은
집에 와서 저한테 그 썰을 막 풀어요. 막 시어머니가 막 시집살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랑 실제 맞이했을 때랑 너무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하소연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장은 신우가 그 근처에 사나 봐요. 근데 장은 신우 애가 가끔 와가지고, 좀 그 애는 제가 결혼식 전에도 몇 번 봤는데 좀 많이 피곤하겠더라고요. 좀 애가 철이 너무 없는 애더라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인가 4학년쯤 되는 애인데, 걔가 가끔씩 오면 괜히 자기네 신혼방 들어가서 괜히 이것저것 물건 만지거나 막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에다가 열쇠를 일부러 막 잠가 놓거나 막 채워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이었지? 그 김장을 할 때였대요. 근데 그 김장을 하게 되면은 어 김장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뭐죠? 그 김장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배추랑 막 기본적으로 다 사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김치 솔직히 요새 잘 안 담가 먹잖아요. 주로 많이 사 먹거나 아니면은 그 절여진 배추 시켜다가 이제 김치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얘 동생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시댁살이 하소연을 하냐면은, 시어머니가 무슨 명인 장인도 아닌데 꼭 하니 툭 하면은 간장 담그고 툭 하면은 또 고추장 담그고 직접 담근대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김장철 다가올 때쯤에 김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추랑 막 이런저런 막 김장재료 사러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배추를 한 무대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안고 이렇게 오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가 툭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그걸 핀잔 주고 있고 주워서 같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자기는 막 그러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시집살이 시댁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어린이집을 이제 선생님을 못할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만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업 가정주부로서 이제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더더욱 심해져가지고 여동생이 집에 오면, 어머니는 일 나가고 공장에 있을 때면 항상 저한테 한 소리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또 시댁살이에 대해서 그 안 좋은 거에서 똑같은 멘트로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여동생 시집갈 때 손잡고 신부 데리고 들어갈 때 많이 우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시댁살이라는 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막 찢어지죠. 그리고 어머니 또 공장 갔다 오시면은 그때서 겨우 보고 막 울먹이면서 괜히 결혼했다고 막 이혼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제가 사파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은, 이혼까지 저하고 어머니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동생이었어요. 아, 이혼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 그게 결혼한 지 무려 한 2,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막 그럴 때에서. 근데 중간에서 매제가 참 너무 유도리 없는 게, 엄마 편도 안 들고 자기 부인 편도 안 들고 막 이렇게 중간에 껴서 중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을 들어간 건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여동생도 그렇고 그때 처음으로 그런 말이 나와서 엄마랑 저랑 막 깜짝 놀란 거죠. 야, 너 벌써부터 무슨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뭐 벌써부터 무슨 그런 얘기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막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한테 넌지시 얘기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비상으로 줬던 그 1,000만 원을 벌써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 집안 살림한테 다 썼대요. 그래서 내가 엄마랑 언니한테 따져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야, 네 남편은 일해서 돈 벌 텐데 너한테 돈 한 푼 안 대주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전업 가정주부면 뭐겠습니까? 남편이 돈 벌어오면 그 돈 대부분 월급을 부인한테 줘서 부인이 그 돈 갖고 생활 살림하는데 보탬을 하고, 그리고 가계부를 쓰거나 해서 이제 남편한테 사서 쓰고, 우리 남자가 월급을 받으면은 용돈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건데 얘네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엄마가 그거에 너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가 여동생이 한 번은 이제 뚝배기로 해가지고, 장독대로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해서 그 총각김치를 담가온 걸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안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또 한참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된장을 담가 갖고 온 거, 된장을 갖고 온 거예요.
어머니 좀 속상한 거죠. 딸이 그거 생전 한번 집에서 설거지랑 요리로 몇 번 해본 적이 있지만 김장이라든지 뭐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간장을 생전 한번 안 담가 보는데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다 한다 그러니까 그거 솔직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지. 그거 나중에 버렸어요. 나중에 진짜 몰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몰래 막 음식물은 따로 버리고 장독대는 장독대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밖에 내놓으니까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연동생 아마 그거 다 먹은 줄 알 거예요. 아마 저희가. 그것도 어머니가 연동생 딱 한마디 했어요. 너 두 번 다시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아, 참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여동생이 꼭 명절 때 지내고 저희 집에 한 2, 3일 또 쉬다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그쪽 집에 있다가. 그러면 쉬다가 가면은 제가 여동생 이 얘기 듣고 너무 혀를 내둘렀습니다. 쉬다가 명절날 지내고 저희 집에 와서 한 이틀인가 쉬고 이제 자기 시댁에 가면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그래서 저 왜 그러냐, 니네 시댁 가는데 더 마음 편하지 않냐니까 아니라고, 우리 집 더 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가면은 시집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고 갈 거 아니에요. 명절 음식들. 그럼 그걸 다 설거지를 안 해놓고 그냥 그대로 내어놓고 간답니다. 쌓아놓고 설거지를.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그걸 자기가 치워야 된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저희 집에, 제가 집에 살 때 어렸을 때는 여동생하고 제가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둘이 같이요. 어머니 그 제사 준비상 차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제가 여동생하고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여동생이 주로 그 음식 남은 거 반찬통, 빈 잔찬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을 때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동생이 또 돈도 이제 없고 집에서 더 이상 돈 날 때도 없고 남편이랍시고 한다는 사람이 월급 받아면 돈도 많이 자기한테 생활비 쪽으로 돈도 많이 안 주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린이집 선생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시 잘 아는 원장 선생님한테 만나셔서 다른 지역 쪽으로 해서 좀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어린이집 선생을 했죠. 근데 독직하자마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뉴스에서 아이를 막 싸대기 때리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뉴스 보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박힌 거예요. 그게 일주일 내내 나왔잖아요. 방송에서. 뉴스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궁금한 이야기 Y나 추정 60분 막 이런 데 나올 정도다 보니까 PD수첩이나. 그러니까 여동생이 어디 가서 함부로 어린이 선생님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어린이 선생님을 한 6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바리스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에서 하는 건데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그걸 잠시 실제 투입돼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대로 받은 대로 이제 하게 되면은 되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여동생이. 그럼 항상 학원 끝나면 저희 집에서 밥 먹고 가고 좀 쉬다가 푹 자고 가더라고. 저희 집에서 세상에 코를 고고 가더라고. 코를 골고 가. 그러던 애였는데 또 가면 또 저녁 time 차리고 막 일하고 그럴 때 정신 없었죠. 막 학원 갔다 오고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학원 갔다 오고 집에 가서 또 시집살이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이제 이수 과정을 다 마치고 실전을 이제 하러 나갔다가 와서 이제 며칠 안 됐을 때 뜬금없이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고. 응? 엄마하고 저거 놀란 거예요. 사실은 바리스타 공부할 때부터 임신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커피는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만든 거 그날 싸갖고 가서 집에 신우를 주거나 아니 어머니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그때 당시에 내 어머니하고 저한테는 나중에 가서 이제 바리스타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취업 이제 전선 이제 뛰어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는 계속 불러오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집살이는 계속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나중에 쌍둥이라는 것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쌍둥이인 걸 알고 또 그렇게 살다가 바리스타 자격증 다 땄는데 결국 걔도 저처럼 타이밍이 참 애매해가지고 그쪽으로 통해서 이제 커피숍에서 일하거나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배는 점차 불러왔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던 게 뭐였냐면은 여동생이 이제 날짜를 한 2, 3개월 남겨놓은 상황 속에서 배가 크게 많이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 보름 정도 이제 쉬다가 이제 갔어요. 그때가 가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가을 때였어요. 근데 갔는데 나 진짜 갔다가 한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한테 흥분된 상태로.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그 전화를 받았더니 양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아직 날짜이 두어 달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집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동국대학병원이래요. 근데 거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기가 경기도권 밖을 나가면 있는 그 대학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겁지겁 갔죠, 동생이.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노심초사하고 설마 애는 잘못되진 않았겠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쌍둥이가 양수가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한 녀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큰애 쪽 애가 나중에 좀 터져가지고 아직 날짜에 너무 안 돼가지고 애들 키로수 너무 덜 나가는 애다 보니까 그 양수를 대체하는 대체용 그 약품을 넣고 애를 좀 그 애 낳는 걸 지연시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택시를 타고 진짜 그 새벽녘에 갔어요. 병실에서 이제 여동생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셋이 만난 거죠. 그때 동생이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양수 터진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진짜 명절날 저희 집에서 보름 쉬고 이제 집에 갔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네 댁에.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여동생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뭘 시켰는지 아십니까? 친정에서 잘 쉬고 가서 좀 여기 가서 또 더 쉬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고추 말려는 거 있잖아요. 홍고추 빨간 거 그거를 널어놨는데 옥상에다 널어놨는데 그거 먼지 닦고 그거 다 하나씩 마대에 다 넣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배 부른 상태에서 세상에 날달 이상결 난 상태에서 쭈그려 앉아서 그걸 고추를 닦으면서 이제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양수가 터진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승질나고 화가 났던지 진짜 막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고 시어머니 시댁살이 할 때 들었던 얘기 제일 짜증난 게 뭐냐면 배 나온 상태에서 며느리가 그러고 있으면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이렇게 챙겨주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한 뭐 해주셔야 하는데 맨날 꼭 주전부리도 한대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참 웃긴 게 그 아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는 되게 잘해준 척을 한대요, 자기한테. 그리고 아들이 딱 직장을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집살이 시작이고 또 어머니가 노인대학 갔다 오고 나면은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주전부리로 깡냉이를 그렇게 먹는데요. 뻥튀기나 그 소파에 앉아서. 그러면은 항상 그 잔여물 다 떨어져 있으면 여동생이 청소를 하고 치우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정 안 된 게 뭐였냐면은 항상 그 아까 말했던 그 백일동 아줌마랑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백일동 아줌마는 당연한 말을 한대요. 위에서 자꾸 새벽 늦은 시간에 다 잠잘 시간에 세탁기 돌리거나 뭘 뚝딱뚝딱 하는지 뭐 자꾸 그런 소리 나고 막 그래서 어머니랑 맨날 맞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은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시어머니 편을 많이 들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줌마를 좀 견제하고 또 견제 아닌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양수 터진 상황 속에서 좀 지연시키는 그 와중에서 전국대학에서 엄마랑 저랑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다가 정확히 딱 한 달 딱 지났을 때 이제 그날 당일이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제삿날 당일,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아버지 제삿날 다음 날이 원래 그날 밤에 할아버지 제사였구나.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는데 그날 12시 다 돼갈 때쯤에 밤에 어머니가 이제 그 채소를 삶고 나물을 이제 무치려고 이제 이제 데치는 과정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쌀을 안 치고 쌀밥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집 전화로.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전화 올 일이 여동생 빼고는 올 사람이 없어요. 여동생이 항상 엄마 그 공장 갔다 오면 항상 7시쯤에 항상 집에 있는 걸 알고는 그 시간에 항상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기 시집사는 거 썰을 그렇게 많이 풀어요. 그럼 엄마는 네가 좀 참고 살아라, 네가 그걸 버텨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야 내가 그러니까 그때 결혼 반대했잖니, 니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 거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너한테도 그거 똑같이 수순 안 밟게 하려고 너 계속 반대했던 거 아냐, 내가 다른 이유로 반대했는 줄 아냐, 이런 걸로 투정 핀잔 많이 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어김없이 할아버지 제사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동생한테 전화가 동생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매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 거에서 봤더니 잠시만요. 갑자기 하품이 나네. 동생한테 매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동생 전화 온 건데, 그래서 무슨 전화인지 봤더니, 제가 먼저 받았더니 장모님 좀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바꿔드렸더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지금 애가 나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날짜이나 한 달 반에 더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지체해서 이게 애를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일단 배를 제왕절개 해가지고 꺼내는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래서 엄마랑 또 택시를 타고, 그때 시간이 11시 반이었어요. 타고 이제 여동생을 바로 이제 보러 이제 동국대학병원으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갈 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때문에 탄핵 막 운동이 일어나고, 그 주쯤에 촛불 시위를 한창 많이 토요일마다 강화에서 많이 모이고 그럴 당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어떤 한 모델 출신의 여자를 좋아하고 짝사랑하는 마음에 편지를 쓰고, 제가 그 택배 박스를 해서 조공 아닌 조공으로 이제 선물 아닌 선물 이렇게 막 보내고 그럴 당시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 때였거든요. 그때 어김없이 저는 좀 아쉽게도 아버지 이제 건강과 아버지를 더 살갑게 챙기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뼈저리 후회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만은, 일단 여동생은 아무튼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택시 타고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차가 막히는 건 아닌데 새벽 시간에 돼도 수도 잘 뚫렸고요. 근데 가는 중에 제가 마음도 불안하고 엄마도 불안하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태블릿인데, 그때 최신 영화로 무료 영화를 해줄 때였어요. 그때가 주말 때여가지고 제가 택시 안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아수라라고 하는 정우성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이제 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 도착할 때쯤에 이제 매제가 이제 병원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니까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상에 시댁 식구들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신우들조차도,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 엄마가 걔네 시어머니가 여동생의 배 날달 다 돼갈 때쯤에 그렇게 고추 닦으라고 먼지 닦아내서 이렇게 마대자 놓으라고 시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안에 그 양수 터진 것 때문에 엄마랑 분명 마차 있을까봐 아마 안 오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애 낳는 거를 이제 계속 기다렸죠. 되게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불안하기도 하고, 애는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산모는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초산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매제네 집이나 저희 집 쪽에는 쌍둥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한 집 걸로 한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쌍둥이를 낳은 집이 아닌 상황이었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 지났을까. 여동생이 이제 침대에 이제 실려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고 있을 때였고, 왜냐면은 애 그거 낳고 나서부터 혈압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자랑 같이 가가지고 동생을 같이 옮겨가지고 옆에 또 다른 침상에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 이제 애는 못 봤습니다. 애는 솔직히 건강히 잘 태어났는데 아들 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매제 그때 당시 1.4kg, 1.5kg 되게 미숙하게 태어나서 그 병원 어디 한 병동 안에 그 아이들 있는 그 병실보다 더 안 좋은 데가 있어서 거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매제가 이제 저랑 이제 정생의 중환자실에 있다니까 저희가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다음날엔 또 그날 새벽 넘어서 다음날엔 또 할아버지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사날 또 애들이 또 태어난 거였죠. 그래서 정확히 새벽 몇 시쯤 태어났죠.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이제 매제가 이제 밖에 콜택시로 해서 불러가지고 택시를 태우고 저희를 보내는데, 매제가 처음 자세히 봤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울었던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제 애 낳을 때 옆에 있어줄 수도 있다 해서 매제가 좀 들어가서 좀 봐주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같은 게 또 작은 식구도 아무도 아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매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형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얼추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형님, 아유 어머니 모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또 문 열어 있거나 아니면 다시 혹시
뭔 일 있으면 특이한 일 있거나 특이한 일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전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저를 배웅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매제는 저한테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는 당일날 때도 몇 개월 동안 저를 마주치거나 저를 저희 집에 오게 되더라도 저한테 단 한 번도 형님이랑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 사람한테 그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랑 나이 차가 또 있으니까 동생한테 더 많이 낫겠죠. 오면은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필요해.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대화가 거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매제가 항상 오면은 그때 당시에 잠깐 삼촌 보러 야지겠습니다. 게임을 주로 많이 했어요. 모바일 게임을. 그러다 보니까 매제랑 제가 원래 모바일 게임 생전 한번 안 해본 사람인데 게임에 대해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게임도 그렇게 잘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매제가 그때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모바일 게임을 같은 게임을 받아서 말을 공유를 하면서 그나마 말을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소통할 수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만나면 게임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동생이 저한테 뭐 그럽니다. 왜 오빠랑 자꾸 게임만 하고 매자고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다양한 얘기도 좀 해라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도 없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되게 서먹서먹하고 저보다 아랫사람인데도 원래 촌수 따지면 저보다 아랫사람인 건 많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도. 근데 제가 그때가 형님 대접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래도 얼추 그런 촌수 따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애 낳는 날 저한테 어머니 모시고 집에 들어가라 할 때도 그렇게 눈 충혈된 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랑 이제 엄마를 이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고 아니 3, 40일 애 낳고 3, 40일 때문에 동생이 막 물 먹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낮에. 아니 오빠도 엄마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기 애 낳고 나서도 한 번이나 두어 번이라도 같이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 번 와보고 세상에 두어 번 와보고 그것만 다냐고. 좀 양수 터졌을 때랑 애 낳을 때만 오고 다는 안 오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도 오고 가끔 면회 온 사람들인데 자기는 진짜 외롭고 힘들다고. 시어머니도 가끔 오시고 와봤지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막 울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상북 쪽에서 동국대학병원 경기도 넘어가는 거까지 택시 타고 가는 거 진짜 차비도 만만치 않지만 그거 힘듭니다. 왜냐면 어머니도 공장에서 일 갔다 오시죠. 저녁 시간에 때죠. 저는 그때 당시에 야간 근무를 할 때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평일 야간 근무할 때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할 때였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어쩌습니까? 동생이 그렇게 약간 서운해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마다 진짜 택시 타고 갔습니다. 진짜 저녁 시간에. 심지어 남들 다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자고 탄핵시 촛불시 막 할 당시에 저희는 반대로 여동생한테 애 낳은 것에 대해서 축하할 겸해서 이렇게 가고 그럴 때였죠. 그럴 때 어머니가 쌍둥이 났다고 되게 고생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200만원을 동생한테 쏜 겁니다. 돈도 그렇게 없으신데 진짜 필요할 때 비상시에 꼭 쓰라고 꼭 그 얘기를 당부를 진짜 하시더라고. 왜냐면 자신이 결혼할 때 1000만원 줬는데 그거를 뭐 쇼파 사라고 또 시어머니가 뭐 간장 담그고 고추장 담그고 아울러 뭐 김장 담근다 할 때 자기 어린이집에서 돈 많이 못 벌고 할 당시에 어머니 돈으로 쓰다 보니까 다 쓴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 처음으로 200만원을 주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생전 한번 어머니한테 자기 며느리 되는 사람한테 돈 한번 챙겨주거나 애 낳아서 고생했다 이런 말 단 한 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근데 그거 아십니까? 택시 타고 장거리 왔다 갔다 하고 나면은 집에 오면 진짜 처져 녹초에서 코 골고 잡니다. 엄마랑 저랑 막 처져가지고 막. 그리고 쌍 인큐베이터에 동생이 어느 날 애기 보러 가지 않겠냐 그래서 엄마랑 이제 동생하고만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여동생이 애기를 한 명 하나씩 안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엄마가 되게 귀엽고 눈도 아직 못 뜬 애였지만 자기 손을 잡거나 막 괜히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좀 감동을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이제 시작됩니다. 뭐냐? 엄마는 거기서 한 100여일 동안 더 병원에 있다가 거기 병원 내에 있는 혹시나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심지어 동생이 개인적으로 또 동네 집은 가까운 데로
산후조리원도 알아본 상황이었고요. 근데 아니나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좀 집에 들어와서 애들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집에 집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빨리 와라 했더니 여동생이 또 그거 어떡합니까 시어머니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100일도 아니고 90일도 아니고 한 60일인가 한 2달 반 정도만 있다가 자기 시댁에 다 들어간 거예요. 와, 네, 그 사건 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목 좀 축이고 말할게요. 아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애들 1.4, 1.5kg 된 애들 좀 해봤자 좀 더 덜 큰 애들인데 병원에서도 좀 더 이따 나가라고 했을 정도였대요. 대신 바깥 출입이나 자제하고 바깥 나갔다 오신 분들은 항상 씻고 소독을 하시고 애를 보러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건의 발단이 언제였냐면은 100여일도 안 된 애들을 이제 시댁 갔을 때 여동생이 이제 축이기로 해가지고 애기 주려고 젖에다가 이제 젖을 이제 짜는 축이기로 해서 젖병에 모유를 이제 짤 때였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매제도 그때 한 명을 재우고 있었고 한 녀석을 이제 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여동생 이제 우유를 꼭지에서 이제 우유를 짜가지고 축이기로 해서 그를 짜서 이제 주려고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그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가 이게 뭐냐 이게 반찬이냐 너 살림을 하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큰 소리로 격앙되게. 세상에 그 갓난 애들 100일도 아직 안 된 애들 세상에 집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있는데 침대에서 우유 짜고 그 우유 먹이려고 전투를 짜고 있는데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그래서 윤정이가 동생이 놀래가지고 매제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데려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는 거 안 되는 거라고 애들 놀랜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그런 애들이 뭘 듣겠냐고 아직도 작은 애들이 외성하고 잘 못 들을 것 같은 애들 뭘 듣냐 그러면서 막 노발대고 소리를 더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또 어김없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사건 일어날 당시에 어머니가 어김없이 저녁 7시에 공장에서 일 갔다 왔을 때 여동생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집에 있었건데 그날은 왠지 윤정이한테 전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어김없이 윤정이는 병원에 있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따라 좀 늦게 왔어요. 공장에서 일 끝나고. 그리고 오셔서 목욕을 좀 일찍 해야겠다. 좀 일찍 하고 이제 들어오기 전께 제가 그 울먹이는 전화를 계속 받은 거죠. 상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제가 당장으로 달려가서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시어머니가 그 일 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다음날인가 됐을 때 저 없을 때 엄마가 있을 당시 동생이 전화를 했나봐요. 집에 가고 싶다고 막 울면서 이런 일 있었다고 막.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 중에서 그 보모가 지원이 나오나봐요. 근데 보모는 말 그대로 애만 보고 이제 가는 거잖아. 애기만 봐주고 동생이 살림을 좀 하면 되는 거 하니까. 근데 애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보니까 쌍둥이잖아요. 하나하나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 일하는 사람한테 막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온갖 잡다한 일을 막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애봐주는 그 분이 동생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세댁 여기 더 있다가는 애한테도 안 좋고 세댁한테도 안 좋다고 산모 몸도 못 푼다고. 자기 봤을 때는 세댁 같은 시어머니를 난생 처음 본다고 빨리 뭐 시댁이 저기 친정 있으면 친정 가시라고 애 데리고 아니면은 자기는 이런 식으로 애 봐주러 와주고 이런 경험을 생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한 5, 6년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험 처음이고 시어머니 너무 힘들다고. 자신도 힘들지만 시댁도 힘들고 애기들도 힘들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쯤에 여동생이 어머니랑 얘기를 해서 어느 날 어머니가 넌지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아야 애들 데리고 윤정이가 잠깐 여기 와 있는 거 어떨까? 너도 알다시피 100일도 안 된 애들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애들 져주려고 연동생이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문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반찬 투정하고 막 그런 거에서 애가 지금도 저녁 7시만 되면 경기를 일으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녀석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냐고. 그럼 일단 처음엔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집도 조그맣고 애 놀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 방이 또 따로 있는데, 컴퓨터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 좀 웬만큼 다 치워놓고 애들만 거기서 재고 윤이랑 같이 지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또 한 주 지나고 났을 때 어느 날 새벽녘에 진짜 여동생이 새벽녘에 차 타갖고 캐리어 대충 끌고 애들 용품 대충 챙겨갖고 저희 집에 이제 새벽에 택시 타고 온 거죠. 매제랑 6시에. 그 조그만 애들을 엄마가 어렵게 안고 있죠. 저는 짐 옮기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애들을 근데 데리고 와서 그때가 11월쯤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서 그때 처음으로 탈출해서 이제 온 거죠. 그게 이제 시발점이었는데, 발단은 이제 시어머니 이제 그 반찬 투정으로 인한 아기들의 그 놀라움과 경기, 그리고 여동생의 그 충격적인 그 당했었던 그 충격 때문에 12월 초쯤 됐을 때 어느 날 새벽에 택시 타고 여동생이 쌍둥이 데리고 시댁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며칠 있다고 위장을 했었나봐요. 여동생이 시어머니한테도 발견됐을 때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신우들이 전화를 해서 여동생이 애 데리고 빼돌린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전화를 하면서 막 협박질을 한 거죠. 데리고 오라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전화를 낚아채거나 엄마가 낚아채서 받아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나면은 그쪽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집에 30일, 40일, 50일, 60일 있을 때였나? 그 2달 딱 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그때 결심을 했죠. 엄마, 나 이대로 못 살겠다고. 나 독립해서 나가 살고 싶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자라는 녀석은 돈대로 없고, 동생은 돈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그 큰 신혼의 쪽 남편 새끼가 신한은행 어느 지역 지점장이었는데, 그 새끼가 매제 이름하고 시어머니 이름을 해서 돈을 2번인가 융통을 했더라고. 몇천만원 해서 몇 억을 쓰는 바람에 따로 또다시 대출을 해가지고 그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얹고 살고, 또 다른 동생이 그때 시댁 처음 시집 가서 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시어머니 그 사는 빌라와 또 딴 데 또 아파트 하나가 있대요, 한 채가. 근데 여동생은 살다가 나중에 그 아파트촌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나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촌을 세를 주고 살고 있었고, 그 세를 좀 받아가면서 뭐 살고 있었다고 들었고요. 시어머니가 생활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나가려고 해도 안 해줬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리고 나서 동생이 그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집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의 어떤 여자분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집을 나가서요, 밤 저녁 7시쯤 되면 항상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커피숍에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항상 손편지를 썼어요. 심지어 또 러브장도 썼고, 아니면 뭐 선물해야 될 거 포장할 일 있으면 그 커피숍에서 했어요. 전부 다. 동생이랑 엄마는 제가 그 연애 그런 썰을 몰랐을 때였고, 항상 아침마다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니까 제가 한번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오빠가 애들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애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빠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나는 그거 아니라 나 사실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얘기를 하고는 정확한 상황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지날 때였거든요. 그리고 애기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조리를 해도 냄새나는 음식은 함부로 못했고요. 그리고 TV는 무조건 꺼진 상태였고, 그리고 무조건 밤은 무조건 일찍 자야 됐고, 낮에도 무조건 일찍 자야 됐습니다. 낮잠 시간 만들어져 있었어야 됐고, 아직 깐난애니까. 그리고 옹알이 할 때였고, 분유 먹이고 애기 우리 거실 쪽에서 애 씻기고 가는 거는 거의 엄마랑 동생이 동참해서 했고, 저는 옆에서 애만 잠깐 거들면서 벌 떼었죠. 그래서 밖에서 가끔 저희 골목길이다 보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 담배 피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나가서 냄새 난다 싶으면 나가서 사정 얘기하고 딴 데 보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소리 나거나 아니면 잡상인 소리 나면은 제가 나가서 좀 해결 좀 보고 막 정신이 없었죠. 막 편의점 알바 일하려, 평일에 집에 오면은 애들도 그렇게 봐줘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연애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창 목매고 있을 때였고, 나라는 나름대로 또
탄핵 운동으로 말 많을 때였고요. 저희는 정신없이 막 육아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또 2달, 3개월, 몇 개월 지나니까 동생이 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육아에 대한. 애한테도 그냥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내고 있고. 근데 어느덧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60일 정도 지났을 때쯤에 시댁에서 계속 전화 오고 신우랑 동생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화로. 막 시어머니가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막 노발대발하고, 그리고 애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난 잘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의 싸움이 되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랑 엄마랑 화가 나서 한번 쳐들어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서 따지자고. 그때 나중에 점차적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매제가 여동생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도 만났었고 그 내연녀도 있었다고 들었고, 근데 그 여자랑 이제 결혼할 뻔 했는데 못했던 이유가 시어머니가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 여자를 막 내쫓고 할 정도여서 결국에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나중에 매제가 이제 직장애가 있었다는 것도 어머니가 나중에 알게 됐고, 하여튼 말이 진짜 많았어요. 그 시어머니가 특히 문제가 너무 많았고, 진짜 어느 날 일축즉발로 진짜 엄마랑 저랑 막 폭발해서 막 싸움이 날 뻔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1년이 딱 됐을 때, 진짜 저희 집에 1년이 있었습니다.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딱 또 접어들 때쯤에 여동생이 엄마랑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집을 얻어서 이제 나가고 싶다는 식으로. 진짜 단칸방이라도 지하방이라도 좋으니까 시댁만 안 들어가고 싶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시어머니 그 싸운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특히 더군다나 매제가 중간에 껴서 너무 유도리 없고, 매제가 너무 답답하게 중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할애해야 되는 거, 심지어 공동육아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항상 일 끝나면 저희 집에 제일 먼저 와서 애들만 보고 가고 그럴 때였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10여 년, 그 한 1년을 딱 지내는 와중에 정확히 8개월쯤 됐을 때 어머니가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애 보는 것 때문에. 진짜. 그래서 엄마가 그 공장에서도 저 못지않게 편의점에서 일한 것만 못지않게 10여 년을 넘게 일을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일명 왕언니라고 불릴 만큼 어머니가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원단 그 공장 씻다 일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거기 미싱 하시는 분이나 엄마 그 공장 사장님이 어머니의 연륜도 아시고, 어머니가 일을 너무 열심히 꼼꼼히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래 일했던 걸 알고는 가끔 저희 집에 왔어요. 애 보고 있을 당시 다시 데려가시려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어머니한테 다시 조언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사장님이 직접 그 2번에 저희 집에 올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러고 보면은 직장에서 저보다도 더 사람을 남기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분가 결정을 하고 저랑 같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때 융통할 수 있었던 돈이 매제가 KT 직원이기 때문에 6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다고 들고, 나머지 400은 여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 대출 끼고 해서라도 한 400 해가지고 이제 2000 맞춰서 저희 집 근처 가까운데 언덕바지에 진짜 여기서 걸어서 올라가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2000에 30인가 40 주는 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았고 거기로 이제 갈 의사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사 준비를 할 때도 진짜 고민, 되게 안 좋은 일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애기가 저희 집에 솔직히 잠깐 있다 가는 거다 보니까 허겁지겁 이제 캐리어에다 짐을 싸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귀도 다 떨어져가고 분유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자기도 이제 갈아입을 또 좀 갖고 오고 싶은데 한두 벌밖에 안 갖고서 남루한 차림새를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여동생하고 같이 시댁에 같이 가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일촉즉발로 시어머니랑 신우랑 많이 싸울 때였으니까 시어머니가 노인대학 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로 한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동생이 집들이 했을 당시만 해도 되게 웃고 막 좋게 했었던 그 여동생이 애기들 전유 부병 젖병 여분 소독한 거랑 또 소독기랑 그리고 그 분유 몇 통하고 기저귀랑 돈 남은 거 맞아 갖고 와야겠다 싶어서 이제 가는 중인데 그 전철역 안에서 전철 타고 가는데 그 전철 안에서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있더라고. 가고 싶지 않은 거 가게 되니까 싫다는 식으로 또 불안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오빠는 저도 같이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동생 말로는 전날이 아마 시아버지 돌아가신 제사였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넌지시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고 있는데 와 시댁을 갔는데 제가 집들이했을 때와는 다른 그런 풍경을 봤어요. 어디선가 키케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김치 약간 썩어듯한 냄새. 저쪽 싱크대 쪽에 김치가 한번 빨았던 거를 김치를 담가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가가지고 이제 근데 식탁에는 맥주 두어 개 빈캔 굴러다니고 있고 그 생선 뭐 조기 구운 후라이팬은 너저분하게 그렇게 둘러져 있고 그러니까 집안 살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건 장신도 가끔씩 온다는데도. 그래서 자기 방 가서 애기 용품이랑 애기 장난감이랑 그리고 분유 기저귀 챙겨두고 몰래 나왔던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분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이제 집 보러 다니고 진짜 별의별 집을 다 봤습니다. 심지어 동네 주변으로 무조건 다 봤어요. 매제는 애기 보고 그럴 당시에 자기 집에 있었 당시만 해도 어머니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연명 친 것 때문에 어머니가 제발 분가에 살라고 막 했을 때도 매제는 좀 멀리 어디 쪽 가서 살자는 식으로 얘기했대요. 근데 남도 없고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는데 먼 아무도 없는 외지에 가가지고 애하고 동생하고 그것도 애 혼자도 아니고 애 둘을 그렇게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매제는 일 끝나고 오면 항상 애에 대해서 그 공동육아에 대해서 별로 할 그런 느낌이 없었다는 식으로 동생이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여동생이 이제 집을 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저 언덕바위 쪽에 집을 하나 얻었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이사 당일날 여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사 그랬냐 했더니 포장이사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자기가 오빠랑 같이 자기랑 저랑 같이 시댁에 가가지고 자기가 시집갈 때 여기서 갖고 간 그릇들과 자기가 사놓은 그릇들을 따로 갖고 오고 따로 챙겨놓고 싶다. 포장이사를 줄렀지만은 그래서 오빠가 그때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다. 내가 가겠다.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좀 내렸을 때였어요. 근데 좀 긴장을 많이 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자기 시어머니랑 마주치게 될까봐 그 노인대학 갈 때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또 노인대학 안 갈 만큼 이제 졸업을 했고 집에 계속 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마주치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솔직히 그거 긴장 아닌 긴장 속에 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동생이랑 이제 포장이사 오기 그 전날 미리 가가지고 다행히도 시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시댁은 또 개판돼 있죠. 막 지저분하고 특히나 밥을 먹고 지어 먹는 그 공간이 완전 진짜 막 설거지가루 막 쌓여 있고 막 너무 너정하고 지저분한 상황 속에서 잠깐만요. 아 지금 머리가 지금 맹해가지고 눈을 자꾸 감기는데 아무튼 제가 같이 갔습니다 또. 그래서 가서 비가 조금 내렸는데 내다 말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동생네 갈 때까지도 또 동생이 욱욱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근처 집 앞에 빌라 앞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동네 마트. 그래서 가서 동생이 음료수 하나 먹고 가자 해서 그때 제가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었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그 동생 시집살 탈출기 얘기가 전 과정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지쳤는데 아무튼 동생은 가서 찬장에서 여동생이 시집 올 때 갖고 온 저희 집 갖고 온 그릇들과 깨질 수 있는 유리 그릇도 챙기고 다 박스에 넣어서 이제 포장을 다 해놓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아 가자 하는데 동생이 그때 안 챙긴 거 몇 개 더 있다 그러면서 안방에 가서
결혼할 때 이제 생긴 폐물, 그리고 통장 몇 개, 그리고 애기들 용품 몇 개 더 챙기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가지고 들고 가야 될 거 있으면 가져가야 된다 해서 그것도 들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하니 세상에 그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동생이 말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말싸움이. 제가 그 녹취본을 다음 편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너는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니? 애 데리고 나가가지고 며칠 있으면 들어온다 해놓고는 왜 니네 집으로 빼돌려가지고 왜 안 데리고 오니? 너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막 이런 식으로 언쟁이 좀 올라오기, 목소리가 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동달로 이야기한 거죠. 어머니, 저는 이런 집에서 애들 데리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한테 애 낳고 나서 왔을 때도 아들 낳으면 좋아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쌍둥이나 낳아줬으면 업고 다닐도 모를 판정에 반찬 없다고 막 투정 부리시고 저한테 막대한 거 기억 안 나시죠? 막 노발대고 싸우고 시작하는데, 그때 밖에서 어둑어둑 지금서 약간 비가 개했던 그 상황이 비가 다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빌라 안에서 여동생하고 시어머니하고 언쟁이 막 격해지는 와중에 저는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저를 딱 보자마자, 아니 집에서 애를 이렇게 키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어른이니까 차마 전 덤비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넌지시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녹음 버튼을 눌러서 그 싸움하는 목소리와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여동생한테 막 그렇게 들이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 사유로 가정법원을 가거나 아니면 매제도 이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죠. 녹음 버튼을 자연스럽게 눌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과 이제 시어머니가 말싸움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녹음 싸움을 하는 그 녹음 파일과, 그리고 이사를 와서 여동생이 지금까지 애들 보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정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어의 하나뿐인 여동생의 시집살이 탈출기 1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같은 며느리,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막장 아닌 막장 드라마가 진짜 펼쳐집니다. 결혼을 하시게 되면요, 꼭 집이 있고 따로 나가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을 가진 남자를 꼭 만나시기 바라고요. 유도리 있는 사회를 맞이할 수 있는 장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사랑은 장모라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매자가 오면은 진짜 밉다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항상 먹을 거 음식거리 다 잘 챙겨서 다 먹이고요. 심지어 저희 매제가 좋아한다고 하는 멸치 까리고추 볶음, 때로는 장조림을 저희가 무려 들통에 곰국 끓여 먹듯이 거의 한 달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저희가 혀를 내둘러가지고 장조림도 안 먹고 까리고추를 안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잘 해주고 살 때 선뜻 잘해주던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매제는 우리 어머니한테 애 봐줘서 고맙다고 한 달에 몇십만원 몇백만원도 챙겨주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집에 어떻게든 애기들 데려가려고 할 때마다 가끔 이제 조공 아닌 조공으로 돈을 지어주거나, 가끔 집 근처 가까운데 마트 가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외식하고 오면은 저희 생각해서 뭐 먹을 거 한번 사오지도 않더라고요. 집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도리도 없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자기 친엄마하고 자기 혼자만 보고 들어온 자기 부인을 위해서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건 아니고, 중간 장계를 못하는 그 한신스러움과 답답함에 아주 혀를 내둘 정도입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매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요, 좋게 보라보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여동생이 시댁에서 이사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 다음 편에서 최초로 그 여동생과 시어머니와
포장 이사 들어오기 그 전날 저랑 개인적으로 포장을 하러 갔을 때 격해진 상황 속에서 싸움 나는 그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